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많이 6월 FOMC 결과 기다리셨을 텐데 저도 조금 전에 일어나서 바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 3시 8분이고요. FOMC 회의 결과 정확히 3시에 발표가 됐는데 그 발표된 내용 제 자료에다가 업데이트해서 지금부터 바로 즉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발표된 FOMC 회의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시장에서 100% 금리 동결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었던 그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 여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향후 금리 인하를 몇 차례 할 것인가, 이 부분인 것이고, 금리 인하는 과연 할 것인가, 혹여나 금리 인상 추가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분석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SEP, 페드가 바라보고 있는 향후 경제 전망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점도표인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점도표상에서 FOMC 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얼마만큼 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회 금리 인하로 그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3월 FOMC 회의 때는 아마도 5.5에서 3차례 정도 인하해서 5.5에서 0.75% 포인트 정도 인하해서 금리를 결정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3차례 금리 인하를 기대했었던 것이었는데 3월 FOMC 회의 때. 근데 이번 FOMC 회의 때는 그게 3차례가 아니라 한 차례로 줄어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장에서 다소 실망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는 주로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인하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기대였어요. 그러니까 두 차례 인하할 걸 기대하는 시장의 기대도 있었고 한 차례 인하할 것을 기대하는 시장에 형성된 주로 IB 투자은행들의 기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중간 정도라고 한다면 시장의 기대는 한 1.5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평균적으로 그렇게 기대했었던 거예요. 근데 2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차례 금리 인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은 다소 실망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대략 뭐 한 6시간 정도 전에 라이브를 하면서 9시 반에 발표됐었던 그 미국 물가 지표 CPI 데이터를 보면서 종전보다 훨씬 물가 안정화의 흐름을 보일 것을 기대케 하는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시장은 굉장히 환호할 것이고 그게 주가나 채권 금리나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실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지금 발표된 페드의 어떤 또 FOMC 회의 결과의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실망스러운 입장으로 이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전환된 거죠. 라이브 할 때도 몇몇 분들이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CPI 결과는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좋게 나왔는데 그러면 FOMC 회의 결과가 좀 실망으로 바뀌어서 이 시장이 다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 그럴 수도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이 정확히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페드가 보고 있는 6월 FOMC 회의에서의 경제 지표 전망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GDP에 있어서는 종전에 봤었던 게 2.1%인데 여전히 2.1%.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강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봤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실업률 같은 경우도 큰 변화 없이 전개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 이건 25년 전망이니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물가인데요. PC 인플레이션이
종전에는 2.4%로 전망했다가 2.6%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은 역시 시장이 보기에 생각보다 물가 안정이 쉽지 않은구나. 스티키 인플레이션.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잘 안 잡히는구나. 종전에 봤던 것보다 덜 물가가 잡히는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게 코어 PC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게.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근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도 종전에는 2.6%로 전망했는데 2.8%로 상향 조정했고, 2025년까지도 2.3%를 유지할 것이다. 종전에 전망했던 2.22%보다 높게 잡아서 물가가 굉장히 더디게 안정화되겠구나. 그만큼 미국 경제가 다소 탄탄하게 움직임에 따라서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 안정화의 흐름이 더디겠구나. 이렇게 전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페드의 금리에 대한 전망, 이게 종전에는 4.6%였는데 5.1%니까 다소 한 차례 금리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린 개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한 흐름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말이죠. 금리 인하 횟수가 종전엔 3번이었는데 시장의 기대는 그래도 1에서 2회였는데 1회로 굳혀지니까 시장은 실망한 것이고, 물가에 대한 페드의 판단도 전망도 다소 물가 안정화의 흐름이 더딜 것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좀 부정적인 전망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성명서 내용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내용을 보시기 전에 일단 제가 이 부분은 좀 강조해서 보여드릴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혹은 연준이 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뭐냐면 범피 로드 to 2% inflation,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데 굉장히 더디게 걸린다. 이게 울퉁불퉁하다. 그냥 탄탄하게 물가 안정화의 흐름을 기대하기 어렵다. 뭐 이런 표현들 있었고요. 그리고 seeking conviction on inflation for rate cut, 금리 인하를 위한 conviction, 금리 인하해도 물가 안정화의 수순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릴게요. 자, 그런 확신을 갖기까지 되었는지 FOMC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죠. 성명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만 좀 빠른 속도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데이터들이 그래도 경제 활동이 매우 이 솔리드한 페이스로 아주 견고하게 미국 경제가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 job gains 역시 굉장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완전 고용에 가까운, 여전히 목표하는 수준의 밑돌 만큼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는 4%죠. 현재 4%까지 나왔으니까 괜찮다. 미국 경제 여전히 강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Inflation has eased over the past year, but remains elevated. 여전히 물가는 오르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안 잡힌 상태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in recent months, 최근 들어서 there has been modest further progress.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기존 성명서 5월 FOMC 회의의 성명서에서는 lack of further progress, 그러니까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금리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인플레이션이 다소 둔화되는 그런 진전이 lack of further progress,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고 표현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진전이 있다. 2% 목표 물가에 도달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어 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물가 안정화의 흐름이 다소 진전이 있다. 그러니까 컨빅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추세대로라면 2%라는 목표 물가에 정확히 부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니까 예, 어쩌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어쩌면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가이던스로서의 성격이 있지 않을까. 저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보다 성명서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FMC 위원들이 공통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게 바로 성명서니까요. 파월의 나홀로 기자회견보다 이 FMC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쩌면 가이던스이지 않을까. 연내 금리 인하 하겠다. 물론 성명서뿐만 아니라 전도표를 통해서도 연내 금리 인하 하겠다라는 액션이 충분히 담겨 있고요. 한 회 인하하겠다. 그리고 물가 안정화 됐다.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이 부분은 긍정적이에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회 인하를 기대했었던 시장이 어쩌면 김칫국부터 먼저 마신 거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CPI 데이터가 발표될 때 2회 인하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다가 2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멀어진 거죠.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왜 그런 것인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미티 그 FMC 위원들은 맥시멈 임플로이먼트 그러니까 완전 고용을 이루고 또 목표하는 2% 수준의 목표 물가에 도달하는 것을 seek 계속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커미티는 다양한 리스크들 뭐 인플레이션이나 인플로이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그 완전 고용과 안정적인 물가 목표에 이르기 위한 그런데 방해가 될 만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 진단하고 있고 그렇게 과거부터 해왔다. 그래서 economic outlook is uncertain. 향후 경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밖에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한 문장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좀 중요한 게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2% 목표 물가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빠진 문장이 있죠. 이 보니까 커미티가 계속 QT 테이퍼링 얼만큼 QT 테이퍼링을 단행하겠다. 이 보신 것처럼 redemption cap on treasury securities from $60 billion to $25 billion 이렇게 어쩌면 QT 테이퍼링의 양을 이렇게 조정하겠다라는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좀 빠졌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앞에 강조해드렸던 렉커브라는 표현, 상당한 물가 안정화의 진전이 부족하다라는 5월 달의 진단과 달리 상당한 진전이 있다라고 바뀐 거.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저희 생각은 어쨌든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연준의 태도에 있어서 그래도 변화가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또 평가한다면 또 파월의 기자회견 중에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그런 의견을 더 주목한다면 또 시장은 또 안정화의 흐름을 가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양해를 구합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 2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인 것이 좀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FMC 위원들의 물가 상황에 대한 진단 이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여나 CPI 데이터를 분석한 즉시 분석한 영상을 못 보신 분이라면 그 영상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물가에 대한 진단을 확인하시고 지금은 좀 굉장히 약하게 상황만 진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조금 전에 발표됐었던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6월 12일 오전에 고용 지표가 발표됐고 그리고
지금 방금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된 건데 어쨌든 3.4%에서 3.3%로 떨어졌었고 시장의 기대를 또 충족하고요. 또 근원 물가가 가장 중요하지만 3.8, 3.6, 3.4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시장의 기대가 3.5였는데 그 시장의 기대보다도 떨어진 이런 CPI를 보면서 굉장히 안도를 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생각한다면 저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면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인데요. 코어 물가, 코어 인플레이션은 전체 물가에서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그게 근원 물가를 라고 볼 수 있고 근원 물가 중에서도 근원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쉘터이거든요. 주거비거든요. 근데 주거비의 기여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거비가 떨어질 리는 없다. 주거비를 제외한 그러니까 근원 물가 중에서도 주거비를 제외한 물가 그걸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좀 정리를 한다면 전체 물가에서 에너지 물가, 식료품 물가 이게 급등락이 심하니 이걸 제외한 나머지 물가가 근원 물가인 거고요. 근원 물가 중에서도 특히 주거비 부분의 기여도가 크고 주거비가 굳이 이렇게 떨어질 리 없다. 주거비의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인데 상승률이 아직도 5.4%까지 높게 유지되고 있으니 주거비가 쉽게 빠질 리 없다라고 보고 그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물가 그걸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심지어 0.04%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이게 21년 9월에 하락했었다가 그 이후 하락한 게 처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시장에서는 물가 안정화의 흐름을 어느 정도 진단하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었던 모습이었는데 기대를 많이 했었다가 다시 또 실망한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 기대를 충족할 만큼은 아닌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중요한 것이 CPI도 있지만 PC입니다. 최근 PC 물가 상승률이 2.8%를 근원 물가 기준으로 2.8%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PC 헤드라인 같은 경우도 2.7%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던 터에 5월 말일 날 발표됐었던 PC 결과 하던 터에 CPI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환했던 것이고 또 CPI 발표되자마자 지금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는데 그만큼의 기대를 또 충족하지 못하는 시장이 정말 좀 전에 웃다가 다시 우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물가 상황에 대한 진단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내에 페드는 연내 근원 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연간 기준 2.8%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본다면 연간 기준 2.8%니까 24년 1월부터 2.8, 2.8, 2.8 정도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연간 기준의 2.8%를 기록한다고 보니까 아무래도 24년 이후로 그러니까 이 5월 지표 이후로도 그 밑으로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연간 기준의 물가가 잘 안 잡힐 수도 있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2.6%는 좀 달라요. 2.8%를 기록하다가 2.6%를 평균치를 기록한다면 이 하반기에는 2.3% 정도, 2.4% 정도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2.6%를 기록한다는 것은 앞부분이 2.6, 2.8%였고 평균 2.6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뒷부분은 2.4%를 기록한다고 보니까 하반기 중에는 물가가 잡힐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2.8%를 전망하는데 지난 4월 달까지의 그 실적치가 2.8%인데 앞으로도 그러면 평균 2.8%를 유지한다면 그렇게 물가 안정화의 진전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향후에 대한 그 전망
이게 또 역시 시장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본다면 뭐 최근 4.9, 3.4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그 전에도 미국이 그래도 한 1.8% 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좋거든요. 근데 1.8%를 웃도는 경제의 흐름을 계속 보이다가 23년 3, 4분기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근데 24년 1분기 성장률은 1.3%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잠정치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잠정치의 기초에서 본다면 미국 경제가 좀 소프트 랜딩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경기 안정의 흐름 본다면 실업률도 4%로 좀 올라가면서 그래도 미국의 경기가 좀 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소프트 랜딩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표들을 좀 확인했었는데, 고용 지표가 최근에 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가 다시 이렇게 신규 일자리 공급이 다시 폭발적으로 늘고, 또 임금 상승률도 4.0%까지 떨어지다가 그죠? 다시 4.1%로 반등하는 이런 흐름을 보면서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하게 식지는 않겠구나,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었단 말이죠. 이런 흐름 때문에 물가 안정화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임금 상승률도 역시 기조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도 뭐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어쨌든 일자리가 급감했었던 이런 현상, 그리고 실업률도 기조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흐름, 이런 것을 본다면 미국 경기는 제가 진단하기에는 소프트 랜딩으로 진전이 있겠다. 그 밖에 나머지 고용 지표를 봐도 이 신규 일자리 공급, 미 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상에서 나오는 잡 오프닝 건수도 어쨌든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 보면 추세적으로는 미국 경기가 다소 약화되지 않겠는가를 생각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일자리 부문에서도 비농업 부문 일자리 ADP 기준으로 봐도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들을 보면 미국 경기가 고용이 지금처럼 굉장히 강한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들께 고용 지표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렸는데, 고용 지표 결과는 실업률은 좀 올라가서 고용 둔화가 있었지만, 뭐 임금 상승률이나 신규 고용 창출 건수를 보면 또 미국 고용이 매우 탄탄하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조금 더 시장은 실업률보다는 나머지 두 개 지표에 좀 무게중심을 두면서 시장에선 다소 실망하는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제가 고용 지표를 분석해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나머지 지표들까지 고루 비교한다면 추세적으로 소프트 랜딩으로 진입하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었는데, 그런 판단에는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 그런 근거 중에 하나로 들어드렸었던 것이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였는데, 역시 구매자 관리 지수도 많이 꺼지면서 미국 내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구매 담당자들이 앞으로 제조를 많이 생산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부품이나 소재를 조달을 좀 줄이겠다라는 의견, 그리고 50을 밑도는 이런 움직임, 이런 것들은 미국 경제가 계속 탄탄하게 움직이기는 어렵겠다라는 의견, 그런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미국 경제가 다소 소프트 랜딩으로 이렇게 진입하면서 자연스럽게 물가 안정화의 흐름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원래 금리 인상을 이렇게 단행한 것은 경기를 어느 정도 악화시키려는 의도고, 어느 정도의 경기 악화가 전제가 되어야 물가 안정이 야기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우선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가 안정이 다 목표치에 부합하게 왔다면 그때는 또 경기 부양적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화 정책의 수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연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이게 FOMC 위원들의 생각이지 않을까 하고 저도 의견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FOMC 위원들이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연준이 그래도 연내 금리 인하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된 근거 중에 하나는 주요 국가들의 선제적인 금리 인하 행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요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이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기록한 이후 그 다음에 목표하는 수준을 향해 내려오는 여정, 이것을 제가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주요 국가들이 예를 들면 캐나다, 일본, 영국, 유로존 주요 국가들이 목표하는 물가 2% 수준에 거의 근접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겁니다. 유로존 지난주에 금리 인하 단행했고요. 캐나다도 역시 금리 인하 단행했습니다. 스위스 3월에 인하했고 스웨덴 5월에 했습니다. 체코 2, 3, 5월에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급하게 단행했습니다. 멕시코도 금리 인하했고 브라질도 2, 3, 5월에 연쇄적으로 좀 급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런 행보를 보면서 아마도 미국을 제외한 그 밖에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주요 기축통화국들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어요. 캐나다, 유로존, 스웨덴, 스위스, 그리고 영국도 6월 연내 6월 이번 달 내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가이던스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행보는 미국의 5.5% 기준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만들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다른 나라들이 금리 인하를 하니까 상대적인 미국 금리가 더 높게 만들고, 미국이 금리 인상 행보를 함에 따라서 원했던 그런 목표에 더 근접하게 만들어줘요. 원래 금리라는 것이 절대적인 금리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금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행보도 보면서 미국도 혹여나 지금 금리 인하를 좀 서둘러서 하지 않아서 미국 자체적인 경기 침체를 또 야기하는 게 아닌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지금 5.5%를 훨씬 밑도는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져서 물가 상승률이 2% 언더로 떨어져서 디플레이션으로 또 치닫는 게 아닌가. 과도한 경기 악화를 만드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도 할 수 있게 만들죠. 그런 것들도 역시 미국의 나홀로 금리 동결은 좀 어렵게 만드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종합해서 이제 두 가지 남았죠.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말씀드려야 되고, 그리고 실제 금리 인하는 있을 것인가, 실제 금리 인하는 언제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좀 드려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6월 12일 기준으로 CPI가 발표되기 전에는 47.5%로 11월에 금리 인하할 거야. 그리고 그게 한 차례 금리 인하로 끝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CPI 데이터가 굉장히 물가 안정화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고조됐습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거야 라고 강하게 믿음을 형성했었던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 한 차례 쉬었다가 12월에 추가 금리 인하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시장의 기대였었어요. 이런 시장의 기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패드워치를 지금 업데이트를 했고요. 지금 FOMC 회의 결과를 지켜본 우리 시장은
또 선물 시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9월에 금리 인하는 하겠구나. 그리고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0.2% 포인트 조금 강화된 거야. 9월에 금리 인하하겠다는 것은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역시 12월에 금리 인하 여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런 FOMC 결과를 조금 무시하고 그래도 금리 인하 여전히 단행할 수 있어 이렇게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결국 이 부분은 시장에서 조금 과도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CPI 결과에 그 시장에 미친 영향들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CPI에 대한 영향보다 FOMC 회의 결과에 조금 더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또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루 사이에 미국 12일 기준으로 미국 기준이죠. 12일 기준으로 CPI 발표 전에는 금리 인하 9월에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9월 인하설에 좀 무게를 두었었던 것이고 지금 FOMC 회의 결과에서도 결과가 발표되었는데도 9월 인하설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9월 인하, 그러니까 12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한 차례 금리 인하 9월에 인하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또 정치적인 판단도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역시 정치적으로 바이든을 좀 지지한다, 파월이 바이든을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11월 대선 전에는 금리 인하를 한번 해야 되니까 9월에 인하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7월이냐 9월이냐를 가지고 저도 제 채널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9월에라도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만약에 높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또 정치적으로 트럼프 마음에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트럼프에 베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대선 전까지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파월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좀 배제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데 FOMC 위원들이 다 하나같이 정치적인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파월 혼자 금리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파월의 목소리를 통해서 FOMC 위원들의 생각을 정리된 생각을 이렇게 공유받는 것뿐이지 파월의 생각만으로 그러니까 파월만 정치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월이 정치적으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리 인하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기도 어렵죠. 앞에 보여드렸던 점도표를 통해서도 확인하셨던 것처럼 이 금리 결정은 FOMC 위원들이 공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판단은 배제하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더 신뢰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판단은 좀 제외하고 이 말 그대로 데이터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9월이고 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9월로 유지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발표된 게 6월 FOMC 회의 결과고요. 그리고 7월 FOMC 회의가 있고 9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6월 말에 PCE 데이터가 한 차례 나오고요. 5월 PCE가 6월 말에 나오고요. 또 7월 말에 6월 PCE가 나옵니다. 그러면 두 차례의 PC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근원 PC 데이터가 이 기간 동안 특히 6월 PCE가 7월에 발표되면서
2.5% 언더로 기록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이걸 언더로 기록할 것인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그 CPI 데이터와 그 밖에 그 쉘터라든가 그 밖에 이 고용 지표라든가 물가 전망에 대한 저의 모델상에서 어 근원 PC 물가가 2.5% 언더로 기록하는 2.4% 2.34%를 기록하는 지점을 저는 그 6월 물가 혹은 7월 물가로 보고 있습니다. 7월 물가. 그러면 7월 물가는 8월 중에 발표되겠죠. 그러면 8월 중에 발표되는 PCE 데이터를 보면서 2.34%를 기록했네 라는 것을 보면서 9월 달에는 컨빅션, 확신을 가지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혹은 또 7월 약 한 달하고도 2주 후에 발표되는 FMC 결과 이후 기자회견에서 좀 포워드 가이던스를 던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6월에도 물가 안정화에 진전이 있었다라는 일종의 굉장히 약한 가이던스를 던지고, 7월에는 추가 진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추가 진전이 있었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이던스를 던지는 지점이 7월이겠다. 그리고 9월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장 12월에 있기가 어려운 이유는, 저는 한 차례 금리 인하인데 왜 9월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당장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보다는 정말 엄청나게 금리 인상을 단행한 미국 금리 5.5% 상에서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했을 때 그게 다시 2차 인플레를 촉발하지 않나. 금리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서 물가가 다시 오르거나 물가 안정화의 진전을 막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지켜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이후 그것에 따른 영향을 지켜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9월에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11월과 12월 중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쉽게 단행하기 어렵지 않을까. 물론 그 동안에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25%라는 기준금리 상단도 충분히 물가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금리다라고 판단이 내려질 만큼 물가 안정화의 진전이 있다면 12월에 또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한 차례 그 점도표를 더 신뢰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 한 차례로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을 정말 코앞에다 두고 11월에 금리 인하하는 것은 더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다. 정치적으로도 판단을 한다면 그런 비판을 받지 않고 금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면에서도 9월의 무게를 좀 둘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한국 금리 인하는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데, 가장 한국은행으로서는 바람직한 방향을, 미국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한다면 한국은 그 다음 10월에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7월에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는 그 포워드 가이던스, 선제적 지침을 7월 FMC 회의 때 발표한다면,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조금 이른 선제적 금리 인하, 8월 22일에도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국가들이 선제적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금리차, 미국과의 금리차가 더 벌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가 크지 않구나를 또 목격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도 그런 면에서도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함에 따라 나타날 그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켜보면서
특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7, 8월 중에 안정화되는 흐름을 충분히 보게 된다면, 그렇다면 또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 상황에 또 놓이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 내려졌을 때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를 너무 그 격차가 더 벌어짐에 따라 나타날 충격을 우려해서 금리 인하를 더 미루긴 또 역시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그래서 가능성을 본다면 8월과 10월이고요. 역시 전제는 미국의 선제적 지침이 7월에 있을 때 8월이 될 수도 있고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 10월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능성을 이 지점으로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FMC 회의 결과에 대한 집중 분석, 즉시 분석 여러분께 설명드렸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비몽사몽 중에 목소리도 좀 어눌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즉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잠이 깨고 이제 잠이 깨네요. 다시 자야 되는데 이제 잠이 깨서 좀 걱정입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제 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경제에 입문하고 싶다, 어떻게 경제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위해서 15분 경제 특강 이 책을 좀 추천드리고, 정말 쉽게 쓰여졌고요. 이번에 국방부 진중문고에서도 이 책을 선정해 주셨어요. 그만큼 국군 장병들에게 경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도록 이 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한 의사결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께도 경제 입문하시는 분들께, 또 어린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들이 경제에 조금 더 가깝게 친근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이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제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2024년 경제전망서, 또 올해도 9월에 경제전망서 2025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겠고, 또 2050년까지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24년 경제전망서 좀 읽어보시고 혹은 모아주시고 준비해 주시면서 2050년까지 함께 경제전망서 모으기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FMC 회의 결과 분석해 드렸고, 여러분께 이 경기 판단하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고, 투자 의사 결정이라든가 경기 판단 후에 어떤 식으로 나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겠다 하는 등등에 대한 의사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석 결과를 참조하셔서 가장 현명한 최상의 의사결정을 내리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오늘 마무리하겠고, 여러분 하루 즐겁게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